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Leveraging the crowd to detect and reduce the spread of fake news and misinformation 이고요. 이 연구는 이번에 그 Wisdom이라는 학회 발표가 풀 프레젠테이션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랑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베사 타비비안 그리고 앨리스 오가 저희 교수님이고 그 다음에 베르나드 슈코프가 그 막스 플랑크에 있는 연구소장이시고 그 다음에 제 멘토이셨던 마뉴엘 고메스 로드리게스라는 분 이렇게 5명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연구가 있었던 배경에 관해서 포스트-트루스 에러랑 페이크 뉴스 이런 쪽 리터러처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서 그 팩트 체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중을 이용해서, 크라우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팩트 체킹을 되게 옵티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적 조건에서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션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옵티마이즈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풀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기존에 있었던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풀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지금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기존에 있었던 알고리즘들보다 어떤 식으로 더 나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포스트-트루스 에러랑 페이크 뉴스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전에 간략하게 좀 디스클레이머를 드리면은, 이 연구는 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보가 퍼지는데, 이 중에서 가짜뉴스도 함께 퍼지는데, 그것들이 그런 네트워크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가짜 정보를 안 좋게 영향을 주는 거를 최대한 이른 시간에 방지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가짜뉴스 연구가 뭐 예를 들어서 컨텐츠나 뭐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다양한 익스터널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데 많이 초점을 뒀다면은, 이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포커스를 둔 연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텍션 메서드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컴플리멘터리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1대1로 엄밀하게 비교는 할 수 없고, 디텍션 메서드 위에 이 방법을 얹으면은 좀 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모티베이션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포스트-트루스 에러랑 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포스트-트루스라는 단어가 2016년도에 옥스퍼드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념이나 그런 감정 등등이 개인의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에 요즘에 더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배경,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텐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더 많이 확산이 된다라는 것을 기저에 깔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당연히 그런 opinionated,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그런 가짜뉴스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소셜 네트워크의 퍼짐에 있어서 되게 다이나믹하게 유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배경에서 팩트 체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크라우드 파워드 팩트 체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거는 가짜 뉴스가 CNN이나 그런 언론사에서 먼저 나온 다음에, 뭐 CNN은 제가 딱히 그건 아니고 뭐 생각나는 게 CNN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언론사에서 가짜 뉴스가 만약에 나왔다고 했을 때 그게 소셜 네트워크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일단 도식화를 간략하게 해봤고 이것이 제가 나중에 이 문제를 풀 때에도 기본적인 가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쉐어와 리쉐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언론사에 있었던 뉴스 기사를 쉐어 버튼을 누름으로써 처음으로 이 소셜 네트워크에 만약에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면은 크리스틴에 의해서 이 사람의 친구들, 예를 들어서 베스나 밥 같은 사람들이 이 가짜 뉴스에 익스포즈가 되겠죠.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밥도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또 리쉐어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밥의 친구들, 뭐 데이빗 같은 사람들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런 상황에서 데이빗이 예를 들어서 가장 처음으로 이 뉴스가 뭔가 좀 서스피셔스하다라고 느껴서 플래그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플래그 버튼은 뭐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트위터면 트위터라는 데서 기존으로 제공이 되는 버튼이고 그것들을 누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카운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그가 지금 여기서 X축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딱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쉐어와 인디펜던트하게 뭐 조라는 사람이 다시 이 가짜뉴스를 이 네트워크에 쉐어를 하고 그 조에 의해서 얘의 친구들, 뭐 크리스 같은 사람들도 익스포즈가 됐는데 뭐 크리스도 예를 들어서 플래그 버튼을 눌렀다. 이런 식으로 플래그의 개수가 이 해당 뉴스에 관해서 뭐 몇 개가 쌓이면은 이제 그 페이스북이 제3의 팩트체킹 기관에 넘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snopes.com이나 polyfact.com 이런 팩트체킹 기관에 넘겨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가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미스인포메이션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뉴스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줘서 예를 들어서 각 유저의 뉴스피드에 좀 낮은 부분에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뉴스에 관해서는 뭐 그런 워닝 사인 같은 거를 뭐 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는 이 뉴스를 아예 소셜 네트워크에서 차단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페널티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가 지금 현재 그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언제 예를 들어서 유저들의 플래그가 막 주어졌을 때 이것들을 언제 팩트 체킹 기관에 넘겨야 되는지 그 문제를 지금 좀 해결하고 싶은 게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인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그런 뭐 컨파운딩 팩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uncertainty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number of exposures is uncertain.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뉴스 기사가 소개가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바이럴하게 퍼질 건지 같은 거를 모델링 하는 것 자체에도 상당하게 많은 uncertainty와 그런 상당하게 많은 그런 영향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자체로도 되게 큰 하나의 그런 리서치 에리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팩트 체킹 자체로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거죠. 이게 제3의 뭐 폴리팩트나 스노프스닷컴에 넘겨서 이 사람들이 매뉴얼리 팩트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자동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 연구의 스코프는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이게 매뉴얼리 해야 된다고 가정이 된다면은 우리가 모든 뉴스를 팩트 체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플래그를 어느 정도 받은 그것들만 선별을 해서 팩트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옵티마이즈 해야 할 여지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trade-off between flags and exposures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래그 버튼을 10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10개 받은 그 플래그 뉴스가 있고 똑같이 10개를 받은 두 가지의 뉴스가 있다고 봤을 때 한 개는 익스포즈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번을 받았고 한 명은 익스포저가 뭐 한 1000개만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더 가짜일지 가짜 뉴스의 확률이 클지는 자명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또 다이나믹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 익스포저가 예를 들어서 뭐 100일 전에 피크를 찍었던 익스포저 패턴도 있고 최근에 엄청나게 바이럴해지고 있는 그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스를 고려를 해서 이 뉴스를 언제 제3기관에 넘겨야 될지를 정하는 거는 상당히 뭐 복잡한 문제이고 저희가 이 문제를 옵티마이즈 했다는 거가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익스포저의 언서티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 연구에서는 포인트 프로세스라는 리터러처를 사용을 하는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일종인 그 포인트
포아선 포인트 프로세스의 일종인 약간 혹스 프로세스의 변형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probabilistic exposure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이 트레이드오프에 관해서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하나의 뉴스 기사에 관한 그 그래프이고요. X축이 타임이고 Y축이 이 number of user일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exposure도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사가 받는 number of flags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거에 옵티멀한 팩트 체킹 타임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시간보다 더 늦게 만약에 리포트를 하면은 더 늦게 팩트 체킹을 하면은 이거는 안 좋은 뉴스죠. 왜냐면은 우리가 옵티멀한 타임보다 더 늦게 그 팩트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델타 동안에 더 많은 유저들이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짜 뉴스에 감염된다고 표현을 쓰면은 감염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좋고요. 이 옵티멀한 타임보다 그 리포트가 얼리하게 진행되면 이것도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옵티멀한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이게 그 옵티멀한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팩트 체킹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가 그 가짜 뉴스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팩트 체킹을 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가짜 팩트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고 이 두 가지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이거를 옵티마이즈 시키는 게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버뷰를 드리자면은 목적 자체는 reduce the spread of misinformation이고요. 일단 spread of misinformation, 가짜 뉴스의 확산 자체를 퀀티파이를 먼저 합니다. 이거는 이 뉴스가 실제로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기사에 의해서 가짜 뉴스로부터 감염되는 숫자의 수를 expectation을 구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저의 플렉 정보와 그 다음에 유저의 익스포저 정보를 통해서 퀀티파이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플렉과 익스포저 자체는 아까 제가 그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린 것처럼 쉐어와 리쉐어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벤트 자체도 수식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리듀스를 한다는 거, 옵티멀리 리듀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스토캐스틱 옵티멀 컨트롤 시어리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이 발표의 큰 첨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지는 거는 각 기사에 관해서 이거를 언제 팩트 체킹을 하면 좋을지를 정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살해됐다 이런 기사가 있으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건 너무 가짜뉴스일 확률이 크니까 앞으로 1분 안에 팩트 체킹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팩트 체킹 스케줄링 프로블럼 자체를 일단 좀 포뮬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벤트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쉐어와 리쉐어,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그 가짜뉴스를 소셜 네트워크로부터 가져오고 이것들을 소셜 네트워크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이벤트죠. 이게 쉐어와 리쉐어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카운팅 프로세스라는 그걸로 일단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NPT라는 것이 이 P가 지금 슈퍼스크립트 P가 지금 share, 포스팅 이런 느낌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몇 명이 이 기사를 쉐어했는지 리쉐어했는지 이것들을 나타내는 숫자고요. 이거는 큐뮬레이티브 펑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이제 증가하죠. 단조 증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거에 우리가 디퍼런셜을 취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람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포인트 프로세스 리터처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람다 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고 이 지금 number of exposure 자체는 이제 one counting process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각각의 카운팅 프로세스에 대응하는 이 intensity 또는 rate 펑션이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posure도 이제 또 다른 카운팅 프로세스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exposure 자체도 카운팅 프로세스이고 이거는 슈퍼스크립트 E exposure로서 이제 하나 표현을 했고 이것도 각각에 대응되는 intensity 펑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쉐어보다 익스포저가 훨씬 많겠죠. 왜냐면은 한 명이 쉐어하면 그 사람의 모든 프렌드들이 다 익스포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익스포저에 관한 카운팅 프로세스는 훨씬 더 덴스할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도 또 다른 카운팅 프로세스로 포뮬레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가 있는데, 이거는 카운팅 프로세스는 아니고, 이거는 어떤 그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을 한다고 봤는데, 이 익스포저 그리고 익스포저 된 유저들 중에서 어떤 그 파라미터 fs라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그 중에서 몇 명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f가 0.01이면은 익스포저 된 사람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면은 10,000 곱하기 0.01, 100명 정도는 이거를 플래그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도 이제 모델링을 하고요. 그거 자체 이제 플래그도 이제 그래서 플래그 이벤트도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 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언제 팩트 체킹을 해야 될지를 정하는 게 이 알고리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팩트 체킹 자체는 이것도 하나의 카운팅 프로세스인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서바이벌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on and off, 그리고 한 번 이제 팩트 체킹이 되면은 여기서 그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M 자체가 하나의 카운팅 프로세스, 그 팩트 체킹에 관한 카운팅 프로세스인데, M이 1로 딱 되는 순간 이 그 expectation of DM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M이 1로 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팩트 체킹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의 가정은 우리가 만약에 제3기관에 팩트 체킹을 넘기면은 그 제3기관은 100%의 accuracy로 이 기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가정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리얼리스틱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서바이벌 프로세스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각 기사, 이 기사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기사에 의해서 어떤 시점 T에 몇 명의 유저가 미스인포메이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게, 일단 그걸 먼저 알아야 하는 게 기존에 필요한 지금 스텝이고, 그걸 이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head M이 그 어떤 시간 T에 이 기사로부터 몇 명의 유저가 가짜뉴스로부터 감염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이거 자체는 물론 당연히 이 기사를 몇 명의 유저가 플래그를 했는지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만약에 유저들이 다 너무 똑똑한 유저들이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정직한 유저들이어서 플래그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는 무조건 다 가짜뉴스에 감염된 유저들이라고 보면은, 이 숫자는, 그러니까 NM은 NF, 그러니까 플래그 누르는 사람이랑 똑같아야겠죠. 하지만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PM given F,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유저가 플래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해당 기사가 가짜뉴스일 확률을 곱했고, 그 다음에 NE-NF가 익스포저가 된 유저들 중에서 플래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유저들도 이 estimated value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확률 값을 곱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디퍼런셜을 취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 모든 카운팅 프로세스의 디퍼런셜을 취하고 거기에서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면은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포인트 프로세스의 인텐시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양변의 미분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은 가짜뉴스에 해당 기사에 의해서 감염되는 유저의 숫자에 상응하는 인텐시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람다 m이고, 그것을 너무 기니까 짧게는 misinformation rate, 이거는 각 기사에 관해서 이 기사의 misinformation rate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 m이라는 것 자체가 그 연구에서의 키가 되는 그 값이고요. 이 misinformation rate 자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F라는 거는 플래그에 관한 파라미터인데, 이 플래그를, 그럼 유저들이 플래그 버튼을 누르는 것을 어떤 식으로 에스티메이트 해야 될까? 당연히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임의의 시점에서 이 유저가 과연 플래그 버튼을 누를까 말까를 저희가 퀀티파이를 하려면은 기존에 몇 명의 유저들이 플래그 버튼을 눌렀고 걔네들은 몇 명의 익스포저 유저들로부터 나온 애들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있는 유저들에 관해서 이 F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는 부정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posterior estimation을 해서 각각 F에 관해서 베타 프라이어를 넣었고요. 그 베타 프라이어의 그 알파 베타는 이 해당 뉴스뿐만이 아니라 이 뉴스를 포함한 전체 뉴스의 그 유저 액티비티, 플래그와 익스포저로부터 에스티메이트를 하여서 그런 좀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inaccuracy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값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그 미스인포메이션 레이트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냐면은 이 미스인포메이션 레이트와 그 다음에 팩트 체킹, 우리가 언제 팩트 체킹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관한 레이트 인텐시티를 로스 펑션에 들어가는 그것에 관해서 이 로스 펑션을 그러면 모든 시간 t에 관해서 저희가 정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관심이 있는 타임 인터벌 언제 팩트 체킹을 하면 좋을지를 되게 뭐 예를 들어서 크게 잡아서 뭐 오늘부터 뭐 10년 후까지에 관해서 이 로스 펑션을 잡은 다음에 이 로스 펑션에 관해서 적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기대값을 구하고 그 기대값을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로스 펑션의 인테그럴 값을 최소화시키는 이 옵티멀, 그래서 옵티멀한 팩트 체킹 레이트 U를 구하는 게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만든 미스인포메이션 레이트가 들어가고 각 기사에 관한, 그리고 이 기사를 언제 팩트 체킹을 해야 될지 그 인텐시티도 로스 펑션에 들어갑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거를 U에 관해서 옵티마이즈 시키는 게 연구의 목적이고요. 이 로스 펑션에 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quadratic convex loss 펑션을 두어서 당연히 로스 펑션에서는 misinformation rate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misinformation rate가 커지면 로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misinformation rate가 크다는 거는 이 기사가 potentially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많은 유저들에게 안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확률이 리스크가 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로스 펑션에 넣어야 되고요. 여기서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 팩트 체킹 레이트 U를 로스 펑션에 넣었습니다. 이 말은 팩트 체킹 레이트를 로스 펑션에 넣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모든 기사에 관해서 그냥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팩트 체킹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좀 제약 조건을 준 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misinformation rate와 fact checking rate가 들어간 로스 펑션을 넣고 그것을 우리가 관심 있는 시간에 관해서 적분을 하고 그것에 관해서 expectation을 구한 다음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U를 구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formulate 된 이 expectation을 minimize 하는 거 자체가 연구의 contribution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 확률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것들을 최적화시키는 U를 구하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인데 그거는 이 카운팅 각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에 관한 카운팅 프로세스를 미분을 해서 각각을 이제 확률 미분 방정식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여기에 있는 이 식에 집어 넣은 다음에 그럼 나오는 게 그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인데 그거를 stochastic optimal control이라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풀어서 최적화된 U를 구하는 게 연구의 목적인데 그래서 나온 이제 알고리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해는 그러니까 그 옵티멀한 값은 되게 간략한 폼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언제 이거를 팩트 체킹을 해야 될지에 관한 이 옵티멀 인텐시티 U는 저희가 이때까지 고생하면서 만들었던 그 미스인포메이션 레이트에 비례합니다, 정확히.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있을 때 이것에 관한 미스인포메이션 레이트는 시간에 관한 함수여서
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갔다가 뭐 확 증가했다가 감소하거나 그렇다고 치면은 이게 증가했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이 기사가 미스인포메이션의 확률이 높다는 거고 이게 감소한다는 것은 그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팩트 체킹을 해야 되는 그 시점도 그 인텐시티와 정확히 비례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걸 그냥 풀었더니 나온 결과이고 정확히 비례를 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뭐 어떤 식으로 어썸션을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서 Q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튠업을 하는 파라미터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네이버면 네이버 여기서 네이버가 만약에 돈이 없다 그래서 팩트 체킹을 많이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이 Q를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그 팩트 체킹 인텐시티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적은 기사를 팩트 체킹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는 이 문제를 되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Q를 좀 되게 제너럴스하게 잡으면은 좀 더 많은 뉴스들을 팩트 체킹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파라미터를 곱한 다음에 근데 그 곱해지는 값은 아까 퀀티파이를 한 그런 미스인포메이션 레이트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알고리즘이 나왔고 그것에 관해서 간략하게 도식화를 해드릴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저들이 그럼 이제 기존에 그냥 기본 값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람다라는 거의 미스인포메이션 레이트고 이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팩트 체킹을 하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체킹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더 가까운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람다 값이 있을 때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현재 이 람다 값에 상응하는 이 람다 값에서 나온 언제 팩트 체킹을 해야 될지가 먼저 T0가 있어요. 지금은 람다 값이 매우 낮기 때문에 팩트 체킹을 해야 된다고 알고리즘이 계산한 시간도 상당히 먼 미래일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유저가 익스포즈가 됐어요. 어느 시점에. 그리고 그 유저가 이 기사가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플래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사에 관한 미스인포메이션 레이트도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레이트가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뽑아요. 팩트 체킹을 하기 위한 새로운 시간을 뽑고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시간보다 더 가까운 시간이 됩니다. 좀 더 이제 어전트하게 팩트 체킹을 해야겠다라고 알고리즘이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유저가 익스포즈가 됐어요. 그리고 그 유저가 예를 들어서 쉐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플래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미스인포메이션 레이트가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은 팩트 체킹을 하는 시간을 좀 더 보수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먼 미래로 하자. 좀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또 다른 유저가 익스포즈가 됐고 그 사람은 또 플래그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다시 미스인포메이션 레이트는 증가하고 좀 더 이제 시간이 당겨지고 팩트 체킹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당겨지고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익스포즈를 하고 플래그 버튼을 누르면 또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T가 더 당겨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T를 샘플링하는 시간은 여기서 포인트 프로세스에서 샘플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하지 않고 좀 더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스토캐스티시티가 주어집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지금 미스인포메이션 레이트를 지금 이렇게 스텝 펑션으로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렇진 않고 좀 더 이제 뭐 커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주어졌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왔는데 그때까지 어떤 유저도 익스포즈가 되지 않고 어떤 유저도 플래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이 시간에 그냥 제3기관에 뭐 polyfact.com, snopes.com 이런 데에 팩트 체킹을 맡기게 되고요. 이런 구조가 알고리즘 이런 구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는 유저의 익스포저 숫자에 관해서 리니어한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고 있고 그 말은 뭐 어느 정도 스케일러블 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이걸 어떻게 샘플링 하느냐 우리가 인텐시티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인텐시티가 3이다 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느 시점에 팩트 체킹을 하느냐 이거는 그 포인트 프로세스 리터처에서 샘플링을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그러니까 시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컨스턴트 시간에서 컨스턴트하게 인텐시티가 진행이 되면은
간략하게 샘플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뭐 증가했다 낮아졌다 하면은 다음과 같은 뭐 스탠다드 시닝 프린시플이나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같은 걸 사용해서 이런 걸 믹스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알고리즘에 관한 샘플링 메서드도 연구 페이퍼에 적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저희가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들을 뭐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들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셋, 사실 이 검증 부분이 되게 이 페이퍼의 약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셋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 이 플래그 레코드가 필요한데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이 기사에 관해서 어느 시점에 이거를 유저들이 플래그 버튼을 눌렀냐, 이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보가 없다는 것이 연구의 가장 큰 약점이고, 그래서 사실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이런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트위터랑 웨이보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 각각에 관해서는 한 10,000 단위 정도, 그리고 전체 이제 익스포저 숫자만 합치면 한 100만 단위 정도의 그런 유저 이벤트들이 있는 데이터셋이고, 이 네트워크 내에서 페이크 스토리와 그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들이 어떻게 퍼지는지에 관해서의 그런 정보가 있고, 각각의 뉴스에 관해서는 이게 레이블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희가 데이터셋으로부터 알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큰 위크니스는 지금 이 기사들로부터 쉐어 리쉐어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몇 명의 유저가 어느 시점에 익스포즈가 됐고 그 중에서 몇 명이 플래그 버튼을 눌렀는지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고요. 이 시뮬레이션은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포인트 프로세스 리터처를 통해서 유저 샘플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그래도 이 연구가 어느 정도 밸리드한 연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다양한 파라미터를 썼고, 이 모든 파라미터 세팅에 관해서 해당 연구가 다른 기존의 베이스라인보다 잘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이런 그 시뮬레이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태클의 여지를 좀 방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데이터 부분이 좀 되게 큰 위크니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밸류에이트를 했냐? 그러면 먼저 두 가지를 썼는데, 먼저는 프레시전이고 두 번째는 미스인포메이션 리덕션인데, 프레시전은 몇 개의 가짜 뉴스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를 디텍트를 했냐. 사실 이거는 좀 디텍션 그런 리서치에서 많이 쓰이는 매트릭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프레시전을 높게 가져간다는 것은 연구의 목적은 아니고, 지금 다음 말씀드릴 미스인포메이션 리덕션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부산물 같은 결과이고요. 목적에 두고 있는 거는 미스인포메이션 리덕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원래 우리가 그 팩트 체킹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몇 명의 유저가 감염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몇 퍼센트의 유저를 가짜뉴스에 감염되는 것으로부터 줄였냐라는 것을 퀀티파이한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매트릭으로 이밸류에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보시는 결과가 트위터 데이터셋에 관해서 프리시션과 미스인포메이션 리덕션을 리포트를 한 건데, 그리고 X축은 팩트체킹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연하게 보이시듯이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팩트체킹을 많이 하면 할수록 프리시션은 감소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왜냐면은 우리가 팩트체킹 숫자를 무한대로 가져가면은 모든 뉴스들을 팩트체킹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프리시션을 감소하게 되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프리시전이라는 거는 몇 개의 가짜뉴스로부터 우리가 몇 개를 디텍트했냐가 아니고, 우리가 몇 개를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몇 개가 가짜인지를 나타내는 매트릭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시전을 감소하게 되고, 그렇지만 동시에 미스인포메이션 리덕션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패리즌 메소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 첫 번째 어퍼 바운드가, 그러니까 한 개의 어퍼 바운드가 있고 세 개의 그런 베이스라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라클이라는 메서드인데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인 커브의 어떤 베리언트이고 커브에서 알 수 없는 특정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커브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커브의 어떤 그냥 어퍼 바운드의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시점에 관해서 이 기사의 플래그 프로바빌리티를 원래 이거는 저희가 이 알고리즘에서는 그 값을 에스티메이트를 하는데 그것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방법 메서드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베이스라인 메서드가 있는데 먼저 익스포저는 저희가 지금 포인트 프로세스에서 이제 팩트 체킹 타임을 샘플링을 하는데 이 샘플링하는 시간을 유저 익스포저만 가지고 샘플링을 하는 게 첫 번째 베이스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렉 레이시오는 그 샘플링하는 시간을 이 익스포저 분의 number of flags, 그러니까 몇 명이 익스포저가 됐고 그 중에서 몇 명이 플렉 버튼을 눌렀는지 그 레이시오를 가지고 샘플링하는 게 두 번째 베이스라인이고 그래서 이 위에 두 가지는 이 둘 다 스토캐스틱한 방법이고요. 마지막 방법은 좀 더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인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플래그가 10개가 나오면은 그냥 그 시점에서 팩트 체크를 해버리자. 뭐 이런 그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소개를 드렸을 때 많이들 받는 질문이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페이크 뉴스에 관한 그런 연구들을 왜 베이스라인으로 쓰지 않았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과 이 연구의 방향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은 디텍션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컨텐츠 정보나 아니면 이 기사가 어느 소스로부터 나왔냐 이런 그런 익스터널 인포메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 기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뭐 클래시파이 하는 뭐 딥러닝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그 연구들의 목적이었다면 이 연구는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언제 가짜뉴스인지 팩트체킹을 하면은 이 기사로부터 소셜 네트워크가 가짜뉴스에 감염되는 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는 연구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다르고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의 그런 방법, 거기서부터 얻은 노하우를 사용해서 그런 익스터널 정보를 통해서 이런 서프레션을 좀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들과 이 연구는 어느 정도의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존 연구들과 이 연구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베이스라인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에 둘 수 없었고 그래서 뭐 이런 그런 컴패리즌 메서드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두었을 때 원래 보여준 결과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프레시전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렉 레이시오 그러니까 몇 분의 몇 그 개념으로 그 베이스라인을 두었을 때는 이 커브보다 좀 더 잘합니다. 프레시전 측면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메서드들은 커브보다 훨씬 못하고 그리고 미스인포메이션 리덕션으로 봤을 때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베이스라인보다 모든 그런 파라미터 세팅에 관해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performance over time을 보면은 일단 그 x축은 그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언제 그 시간이고 이 기사가 맨 처음에 나온 시점으로부터 며칠 후 이런 식으로 시간이고 그다음 y축은 number of users 그러니까 해당 그 기사로부터 감염된 유저들의 숫자를 나타낸 것이고 가장 위에 있는 이 그 검은색 실선이 어떠한 그런 그 알고리즘에 쓰지 않았을 때 몇 명의 유저가 가짜뉴스로부터 감염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짜뉴스로부터 감염된 유저가 증가를 하고 한 700일 정도 되면 갑자기 확 증가를 하고 뭐 이거는 실제로 뭐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런 식으로 된 거고
900일, 한 800일 정도에서 이제 좀 플라토를 겪어서 이제 한 900일 정도 저희가 그 데이터 셋으로 관측한 터미네이션 타임이 되면은 한 4만 명 정도가 가짜뉴스에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이 빨간색 실선이 그 저희가 제시하는 알고리즘 커브이고요.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종료 시점이 되었을 때 900일이 지났을 때 한 12,000명 정도만 감염이 되게 돼서 한 4만 명에서 12,000명으로 좀 어느 정도 많은 유저를 가짜뉴스에 감염되는 걸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갭은 그냥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가 베이스라인 메소드로 쓴 이런 세 개의 그 그레이 선들에 비해서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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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보여주신 차트에서 네. X축 시작점이 300일이면 사실 좀, 뉴스가 확산되기에 이미 좀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느껴지는 시간인데요. 그것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실험하신 데이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일단 이거는 한 가지 기사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여기서 사용되는 기사가 한 4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 기사가 발생하는 시점도 각각 다 다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양한 기사를 애그리게이트한 그 결과이고, 300일이 지났을 때 감염되는 숫자가 0이라는 것은 제가 데이터셋을 정확히 지금은 뭐 기억이 나지 않지만 0일부터 300일까지는 아직 그 기사가 어떠한 기사도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이 트위터 소셜 네트워크에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0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00일 정도에는 이제 한 5,000명 정도가 감염이 됐잖아요. 그 말은 한 300일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300일은 거의 0이니까 한 20일 정도에 첫 번째 가짜뉴스가 소셜 네트워크에 소개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40개의 가짜뉴스가 있을 때 그것들이 소개가 소셜 네트워크에 처음으로 인트로듀스가 되는 시점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서머리를 드리면은 이 연구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연구에서는 제가 아는 한은 없는 연구라서 그 부분에서 좀 노벨티가 있고, 그러면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쓴 유저의 트레이스는 유저 플래그과 그 플래그가 발생하는 타임 인포메이션을 그것들을 썼던 연구이고,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 기사의 컨텐츠 정보나 이 기사가 나온 소스 정보, 아니면은 이 기사가 소개되는 유저들의 소셜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연구는 어느 정도는 좀 되게 루디멘터리한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컴패리즌 메서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프리시전과 미스인포메이션 리덕션으로 봤을 때 더 나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좀 더 그 관심이 있으시면 이 웹사이트에 좀 더 프렌들리하게 다큐멘테이션을 해놨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프리시전이랑 미스인포메이션 리덕션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 컨트리뷰션이 팩트 체크를 적절한 시점에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면은, 사실 이제 좋은 디텍터가 있다면은 뉴스가 뜨자마자 다 팩트 체크 해버리면은 저 두 가지 레이트가 다 좋게 평가가 되잖아요.
아니죠. 왜냐면은 그러면 프리시전은 감수를 해야겠죠. 프리시전은 이제 그 팩트체크 한 것 중에 이제 맞는 거의 숫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디텍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네네. 어쨌든 그러면 그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고려가 되는 이밸류에이션이 있으면 더 좋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그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를 한 게 X축이고요. 그래서 X축이 number of fact checks인데 예를 들어서 팩트 체크를 뭐 다 해버린다. 그거는 X축의 숫자가 많이 X축의 값이 커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네. 그래서 그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를 한 게 X축입니다. 프리시전에서 X축. 프리시전과 미스인포메이션 리덕션 둘 다 해관했어요. 네. 그래서 저 커브 자체에 그게 내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